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입주자 선모금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10개월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도 꾸준히 올라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져 82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물이자 현금은 10% 걸고 조건이 좋더라고. 우리 좀 추가 생겼잖아. 우리가 크게 당한 거죠. 수억 원의 돈을 내면서도 이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500원 갖다 5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국민신문고 이번 주엔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답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석현 앵커 과일 좋아하십니까? 과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럼 과일을 사실 때는 어떻게 사시나요? 모양도 잘 살펴보고 가능하면 시식도 해보고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고 계신 차를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동차도 제원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면 시운전도 해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천 원짜리 과일 하나를 사도 가능하면 맛을 보고, 차를 살 때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사는데 수억 원,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집을 살 때는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선분양제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완성품도 보지 못하고 사야 하는 제도인 겁니다. 분양을 먼저 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이른바 선분양 후 시공이 야기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보니 옷에 얼룩이 있고 구멍이 나 있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죠? 바로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몇 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문제는 막상 지어진 내 집을 보니 시공이 너무나도 부실한 겁니다. 과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환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AS라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선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북 구미에 사는 손인주 씨. 그에게 지난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뒤늦게 시위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마침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바깥에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힘든 싸움에 나서게 한 것일까? 지난 2015년 손 씨는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을 바탕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든 모델하우스가 그렇듯이 좀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또 하면은 누구나 좀 알만한 1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풀어갔던 그의 장밋빛 꿈과 달리 아파트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지면서부터 하나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도 없었고 그다음에 무인 택배도 미적용됐습니다. LED 등도 일반 등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옥상 경광등도 미설치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저를 포함한 이때의 운영진들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건설사에서는 매번 수차례 모임이 있었죠. 매번 법적인 기준에 만족을 한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기계적인 답변만 했었거든요. 입주민 동의도 없이 설비가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환기구 역류 방지 시설이나 고화질 CCTV가 없어 현행 주택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설계할 당시의 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 손 씨가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자 업체 관계자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지금 저 기분 정말 안 좋은데 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 내놔라 하면 줘야 됩니까?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좋겠어요? 결국 손 씨와 입주 예정자들은 대화 대신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두렵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지금 찾아낸 것들만 한해가지고 이슈화가 된 뿐이지 그 외적으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하고 나서 뭐 얼마 동안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3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장모 씨도 이 집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추워서 못 살아. 우리 집에 왜 운동 안 하나 했더니 방바닥에 저기 냉장고 무중에다 코일이 원래 도면에 깔렸어. 근데 빠졌더라고 손 대보니까. 뿐만 아니라 베란다에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일부 설비가 설계 기준보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돼 있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감리 전문가로 일을 했지만 분양을 받을 당시엔 시방서를 전혀 볼 수 없어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시방서 없어요. 모델하우스가 보고 들어가는 것은 그냥 마감재 벽체 이런 거 이렇게 설치 시설하고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뭐 뜯어서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아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지. 손해야. 재산권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시에 민원을 제기해 개선하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하자들. 자기네들은 도면 오기다, 뭐 도면대로 했다 이런 얘기 시키는 건 없어요. 내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하자 진단업체가 객관적인 서류 모두 서류와 모든 정보용을 놔가지고 도면하고 다 비교해서 시방선이 뭐니 다 해서 확인해서 적출하고 있는 건데. 이처럼 선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불거진 갈등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수천 건 접수됐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까지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건설 주체의 비양심적인 시공 때문에 내 돈 들여 집을 산 입주민이 또다시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재기하는 아파트는 없어요. 예. 그럼 결국엔 하자는 있다는 거고 반드시 승소는 하는데 이제 판결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그러니까 하자 소송의 경우에는 전부 패소는 없어요. 전부 패소는 없고 전부 승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감정 결과로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인정하는 예가 없거든요. 생애 처음 혹은 생애 마지막 집을 꿈꾸며 목돈을 내고 선분양받았던 아파트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당연한 바람들. 지금도 카페에 계약을 물고 싶다는 입주민들이 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있거든요. 내 집이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라고 그럴 수 있지 신경 쓰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박하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입주민들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살 때는 그곳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꿉니다. 서민들이 대부분 오랜 기간을 열심히 벌어서 장만하는 아파트.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하자투성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선분양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모델하우스는 이렇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혹은 완공을 앞두고 보니까 너무 다르다. 최 변호사님, 아파트 안내 책자에 등장하는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문구. 그 문구 하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건설사는 이러한 문구를 삽입한 다음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면책이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양 관련 카탈로그에서 표시한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면책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법에서는 그 마감자재 목록표나 평면도, 또 시방서 등과 같은 서류를
모델하우스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해당 서류를 미리 보관하거나 모델하우스 설치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하우스에는 관련 시방서 또 그런 관련 서류들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들은 어려움을 좀 호소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그러한 서류들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죠. 예.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어렵게 보여준다거나 또 일부 경우에는 보여달라고 해도 없다. 지금 그곳에 없다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이 곳곳에 예. 있었습니다. 선분양 하자와 관련된 문제들 대부분은 집을 보지 않고 사기 때문인데요. 최 변호사님, 네. 그 주택을 완성품이 아닌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견본주택을 네.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다면은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평형별 전유 공간만을 보고 나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의 외관이나 조경, 지하 주차장, 또 승강기 같은 이런 공용 부분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품질을 가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 분양 당시의 광고와 달리 시공됐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유형들이 바로 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분양 제도가 갖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급적이면 주택을 완성한 다음에 분양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 교수님, 그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 또 다양한 문제점 오랫동안 제기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선분양제 피해는 크게 사회적 관점과 그다음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선분양제 아래에서는 그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가 2, 3년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반 투자가가 참여해서 이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분양가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선분양자에서는 이제 준공 시점에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이 아니라 분양 시점에 가격을 측정하다 보니 건설사로서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는 시공 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공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나 시공 전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부실 시공과 이제 품질 저하 문제인데요. 예. 선분양자에서는 분양 계약상 약속된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림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체와 입주자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분양 계약 시 입주 시점까지 입주를 못 시키면 지연 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품질 저하 문제는 아무래도 분양 계약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로 인한 피해입니다. 선분양은 끝난 건설업체의 관심사는 이윤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까닭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인데요. 예.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는 주택은 굉장히 수억 원에 상하는 비싼 재화입니다. 그런데도 완성품을 보지 못하고 견본 주택이나 또는 조감도만 보고 주택을 분양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분양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벌써 도입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실 부동산 상황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분양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뭘까요? 아시다시피 선분양 후 시공 방식은 1977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함께 시행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되는 상황에서 이 후분양제가 검토되었었는데요. 그때도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일부 사업장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후분양제가 사실상 폐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4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죠. 주택도 많이 공급이 되고 금융 대출도 더 용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분양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건설사, 소비자, 그다음에 정부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미분양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다른 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소비자도 선호를 했고 정부 입장은 재정 부담 없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3주체 모두 이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큰 낭패를 보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만나보시죠. 넉넉지 못한 형편 탓에 평생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던 김 씨. 드디어 지난해 봄 계약금 2,500만 원을 내고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뭐 주변 시세보다 1억 싸다. 멀어서 기가 막히게 해놨고. 그리 큰 집은 아니었지만 실용적인 설계에 주변 시세보다 가격까지 저렴해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80%가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6개월 후면은 2주를 다 하며 그다음 봄 1월달부터 땅을 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19년도에 하반기에 입주를 하겠노라.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가 계약한 아파트는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언제 땅 파냐 했더니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게 뭐 50% 정도만 동의를 받았고 한 10몇 풀 받아야 지구 단위가 되는데 그 밖으로 좀 다니고 있다. 그가 계약한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계획이 승인되려면 건설대지 80% 이상에 대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95% 이상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 씨가 계약한 아파트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은커녕 조합의 설립 인가조차 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그곳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조차 없는 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고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7층 이상을 칠 수가 없는. 20층 높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버젓이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할구청에 확인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7층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7층 이하로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은 용적률 완화를 바라고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다 확인이 된 바고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서류만 접수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자체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그 토지의 종을 변경하는 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몇 달 안에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시민이 10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입안에서 결정까지 1년 되는 것도 있고 2년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아파트를 언제 지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시행업체와 조합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선분양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선분양이랑 조합을 모집하면서 선분양하는 거랑 좀 가격이 원래 싸요. 한번 여기 하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승인도 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는 추후 문제가 생겨도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 납입한 거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타인 간의 그냥 그 조합 계약일 뿐이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업 주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 시작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증공사가 개입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한 주택 사업의 경우는 보증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해 전국 곳곳에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사실상 무자격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에 나서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법상에 이제 그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역조합 제도를 좀 개선을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 제도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열려 있죠. 이 때문에 불확실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워 서민들을 현혹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이 65세 돼가지고 한번 아파트 한번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손자니 뭐 저기 뭐냐 그 사위들이 둘이 있는데 좋다고 뭐 받았다가 좀 나가면 한번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뭐 틀려버렸지 뭐 이제 참 창피하기도 하고 말을 못했어요 지금. 모델하우스도 보고 계약금도 냈지만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는 아파트. 정말 막막할 텐데요. 서 교수님,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서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조합원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예. 이것이 1990년대 말부터는 뉴타운, 재건축 사업 등이 부상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관계가 살아나면서 이 조합 사업장이 늘기 시작했고 이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좋고 조합원 자격을 얻기가 쉬워서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조합원들이 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 등 이런 일련의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예, 건설사처럼 금융비용 등이 들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10% 내지 20%의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을 빌미로 많이 국민들이 속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의 지연이라든지 건축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합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행착오, 예. 그다음에 업무 대행사의 난립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조합주택에 관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 그 앞서 화면에서 본 김 씨의 경우에는 인가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미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중간에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면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시공을 승계하거나 손해금을 물어주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보증인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설립되어야 사업 주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나는 사례들은 아직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보증 자체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 취재를 하면서도 가장 그 피해 관련 제보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가가 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실제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관련 통계를 좀 찾아봤지만 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전 단계에서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를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특별한 규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이 피해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변호사님, 네.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예,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일반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국가의 개입 요소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공률이 20%에 머물 정도로 매우 낮고요.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특별히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조합이 설립되어 왔는데요. 올해 6월 3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설립되더라도 달리 처벌 규정이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조합 사업에 일반 분양 형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장치가 존재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업 주체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뿐만 아닌데요. 아까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가가 난 지역주택조합이 155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입주에 성공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 보호 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을 폐지해달라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는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만큼 유지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선분양제도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분양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없어질 문제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아무도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는 아파트 원가를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만든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공기업이 지었다는 믿음에 신도시라는 이점까지 겹치면서 분양가는 당시 주변 아파트보다 비싼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로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애꼈다가 여기를 신청하게 됐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LH가 기존 그 설계는 잘 됐다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전후해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LH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개선 요구는 이어졌지만 쉽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노한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분양 원가와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담당 과장이 하나 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안 해준다. 자기는 원칙대로만 하겠다, 못 해준다. 이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 사항을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이런저런 요구하다가 그럼 원가를 공개하라 그랬더니. 하지만 LH는 이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이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LH가 불복해 3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대법원까지 주민 손을 들어주고 나서야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원가의 증빙 자료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가운데 절반은 차량 렌트 비용이나 사무용품 구입비처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고 아파트 건설과 직접 관련된 내역들은 상당 부분 뭉뚱그려져 있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뭐 4개 단지, 5개 단지를 묶어가지고 통으로 발주를 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 금액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단지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불충분한 자료가 공개됐는데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단지 입주민 전체가 내야 했던 분양 당시 원가와 실제 원가 사이에 6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한 세대당 1,200만 원이나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실제 원가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모르고 지나갔을 부분입니다. 문구는 참 좋아요. 뭐 봉사하고 서민을 위한 기업이다 뭐. 저 조금 있으면 내가 고발할 거예요. LH 사장. 그렇다면 민간 기업은 어떨까? 최근 몇 년 사이 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 강남 지역. 일부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고 5천만 원을 넘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그 1단계로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적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가는 어떤 기업도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 대신 취재진은 원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민간 기업은 분양에 앞서 감리자를 모집할 때 건설 비용을 계산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이 분양 당시 공개한 건축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3개 단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분양 시 공개한 건축비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한 곳은 무려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이 차이 나기도 했습니다. 99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1억 원 가량의 돈을 더 내고 산 셈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재가 고가로 변경되었고 선택사항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필수로 적용되면서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체가 여러 차례 하청을 주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원가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영업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그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뒤늦게나마 정치권도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이 정보를 공개하라,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이거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잘 짓겠다는 말만 믿고 거액을 미리 건네야 하는 선분양 아파트. 뒤늦게 발견된 온갖 타자에 속앓이를 하고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모자라 깜깜이 가격까지 감수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정의와 공정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서 교수님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원가 공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도 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분양 원가 공개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 가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 항목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됐습니다만 2012년 축소하여 지금은 12개 항목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특히 기업이 이익을 보는 부분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라고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 1, 2년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분양 원가 공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민간 택지가 아닌 공공 택지에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공개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최 변호사께서 네. 보시기에도 이 원가 공개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그 원가 공개와 관련한 현재의 제도를 살펴보면 예.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이나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한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국가가 제공한 토지 위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원받아서 짓고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주택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민간주택의 분양 원가하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공개할 원가 항목이 12개에 불과하고 공개한 원가대로 실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공개의 실익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에 공개한 원가대로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 김 기자, 네. 그 아파트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건설사들이 당연히 반발하기 크겠죠? 네, 무척 거셉니다.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 건설 원가 공개는 영업 비밀이다. 그리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왜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완성된 형태로 나오지 않은 상품을 사면서 돈을 내는 경우가 아파트 이외에 또 얼마나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정보를 받은 채 선택의 권리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서 아파트를 다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선분양제를 하되 정확한 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네. 의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 교수님, 그 선분양제 폐해가 계속되면서 후분양제 의무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후분양제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가 첫 번째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완성품을 보고 소비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 주택의 품질 경쟁이 이루어져서 예. 주택의 품질도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선분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뜻이겠죠. 네. 예. 김 기자. 네. 그 정책적인 부분이 중요할 텐데 네네. 지금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진도 국토부 입장, 담당 부처가 이제 국토부이니까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에 전화 연결 출연 요청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절을 했고 예. 그래서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국토부는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단점들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후분양제 의무화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후분양제 의무화,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물론 건설사도 이런 부작용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집을 살 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큰 부분은 중소건설 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비판 지점들입니다. 이런 비판 지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렇지만 실제 그런 주장이 이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많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양가는 원래 완성품일 경우 판매할 때 주변 시세에 맞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분양 원가가 약간 오른다고 해서 그게 주택 가격이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이 안 든다든지 또는 건설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후분양제 의무화와 분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다음 집을 사기 위해 국민들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택은 아시다시피 수억 원에 달하는 값비싼 재화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세우고 주택을 구입하겠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 문제가 적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SH공사, 즉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례를 보면 공격률이 60%일 때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20% 냈고 또 3개월에 걸쳐서 50%의 중도금을 낸 다음에 잔금의 30%를 나머지 기간에 내는데 큰 문제 없이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가 목돈 부담이 크다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려가 좀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후분양제가 의무화가 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 줄도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면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40년 동안 굳어져온 공급자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위험을 부담시키면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까? 예. 후분양이 될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 간의 품질 경쟁이 가능해져서 중소건설사가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분양제 의무화 당연히 돼야 될 텐데 도입 시기 언제쯤이 적절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건설사의 체질 개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또 주택의 품질 대고 등을 위해서 후분양 실시는 지금이 적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선분양제 하에서 증가세를 보이던 중도금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택 공급량이 초과 공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초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후분양제 시행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 선분양 제도가 갖는 그 단점인 분양가 상승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분양가 상승이나 주택의 품질 저하 같은 선분양 제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분양원가 공개, 즉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항목을 축소하는 현재의 흐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분양 제도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분양가 상한제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항목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분양제 논의는 이전에도 있어 왔는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당연히 실시돼야 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후분양 제도의 당위성도 들어보고 또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병수발의 시절 10년 동안 범행을 정신장애인 저지른 남편을 겁니다. 돌보던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고 치매 중이었던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아오던 아내를 숨지게 하는 사건. 올라가서 뭐 발등도 아니고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멍이 들어가도 지금 자식된 도리가 정말 죄스럽고. 집안 스트레스, 간병 스트레스, 경제적인 한계. 요즘은 정말 자꾸 한계를 느껴요.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 오랫동안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상징해 왔습니다. 평생을 투자해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로 돌아오지 않도록 소비자들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